여러분 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오늘 공부하시게 되는 7강에서는 브랜드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을 접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게 되는 옷이나 가방, 신발, 그리고 회사 앞에 가서 사 먹게 되는 커피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가 10만원짜리 가죽 가방에 브랜드 로고를 하나 딱 박아 넣으면 그 가방이 1000만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와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교재로는 33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브랜드의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오네요. 브랜드의 개념을 먼저 볼까요? 자, 브랜드란 기업의 제품을 경쟁 제품과 명확히 구별해주고, 그렇죠.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소비자들이 충성을 하려면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충성도에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사용하게 되는 명칭, 기호, 상징, 그리고 디자인의 합체래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명칭, 기호, 상징, 디자인의 총합이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브랜드의 이름, 로고, 슬로건, 심볼의 총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적어두시고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름, 로고, 슬로건, 심볼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라고 해서 현대가 밀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 그리고 그 위에 현대를 나타내는 H 모양의 로고가 있고요. 이 심볼은 로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를 나타낼 때 로고, 심볼, 이름, 슬로건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예시는 페덱스인데요. 자, 페덱스 가운데에 이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 모양을 브랜드 로고 안에 넣음으로써 페덱스는 빠르게 배송한다는 의미를 브랜드 로고 안에 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존의 로고가 있는데요. 자, 아마존의 로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A부터 Z까지 화살표가 시작해서 끝나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그어진 화살표는 우리가 A부터 Z까지 폭넓은 상품 구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화살표 모양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입모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띤 입모양을 넣어서 소비자들이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릴 때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제품을 사용하면 웃을 수 있어 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자, 이런 브랜드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 자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미지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소비자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연상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기업이 관리를 잘했으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고, 관리를 잘하지 못했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이미지라고 하면 어떤 연상이다 라고 키워드 잡아주시고, 다음으로 브랜드 인지도는요, 우리가 인지하다 라는 말은 알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90명의 소비자가 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정도인 브랜드 선호도입니다. 브랜드를 좋아하는 정도죠. 자, 다음으로는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구매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중요사항 반복 구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충성 고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단골 고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상용 고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자산이에요.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합쳐져서 이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하나의 가치를 만든다라는 개념으로서 이 브랜드 자산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이제 기업들의 마케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 브랜드는 기업에게 주는 기능도 있고 소비자에게 주는 기능도 있어요. 먼저 기업에게 주는 기능을 살펴보시면 다른 상품들과 다르다라는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상품을 차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기업의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 무형 자산을 우리는 바로 위에서 배우셨던 브랜드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에게 상품의 선택을 촉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격에 책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가방 말씀드렸을 때 10만원짜리 원가 가죽을 가지고 만든 가방에 브랜드를 딱 박는 순간 1000만원이 돼버리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브랜드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결국에는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고유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은 넘볼 수 없는 어떤 벽이 생기는데 이 벽을 진입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입장벽이 형성되면 우리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죠. 자, 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도 기능을 하는데요. 소비자에게는 쉬워요.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해주죠. 다음은 브랜드의 종류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나오는 거는 무상표 상품으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짝퉁 브랜드입니다. 짝퉁 브랜드는 만드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사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로서 이러한 짝퉁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제조업자 브랜드와 유통업자 브랜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라 별표 3개 치고 갈게요. 먼저 제조업자 브랜드는 영어 표현으로 NB,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셔널 브랜드. 이 제조업자 브랜드는 상표 소유자에 의한 분류로서 우리 생도소소 기억나시죠? 생도소소에서 바로 이 생산자가 만든 브랜드를 제조업자 브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전부 다 제조업자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애플에 아이폰이 있죠. 그리고 삼성에는 갤럭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전부 다 제조업자 브랜드예요. 자, 그런데 이 유통업자 브랜드는 제조업자 브랜드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 생도소소에서 누가 만든 브랜드냐면
보통 우리 원래는 생산자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중간상들인 도매상 또는 소매상이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한번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유통업자가 이제 도매상이랑 소매상이니까 유통업자 브랜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마트라는 브랜드가 만든 노브랜드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근처에서 이제 노브랜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노브랜드에 가끔 냉동식품 같은 걸 사러 가요. 이제 이 노브랜드는 뭐냐면 노브랜드는 애초에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생산을 한 게 아니라 이마트가 생산업체에다가 이 노브랜드라는 로고를 넣어서 생산을 해주는 걸 위탁을 시켜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이마트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런 유통업자 브랜드는 특징이 뭐냐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해요. 제가 얼마 전에 노브랜드에 갔더니 노브랜드 이름을 달고 나온 콜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콜라가 코카콜라에서 나온 콜라와 비교가 될까요? 사실 맛도 차이가 날 거고 품질도 진짜 오리지널 코카콜라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목표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마트가 위탁해서 만든 브랜드다 보니 품질이 월등하게 좋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이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마트라는 이 대형 유통업체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유통 비용을 절감해서 마진율을 높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제조업자 브랜드와 유통업자 브랜드가 몇 년 전에는 정말 많이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출제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제조업자 브랜드와 유통업자 브랜드는 꼭 구별해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욱이 이제 제조업자 브랜드나 유통업자 브랜드라는 한국말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지만 영어로 출제됐었던 적도 많기 때문에 이 영어 표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시면 제네릭 브랜드가 나왔는데요. 제네릭 브랜드에 이제 노브랜드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마트 노브랜드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마트라는 유통업체가 만든 유통업자 브랜드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노브랜드라는 이름이었던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브랜드라는 이 제네릭 브랜드는 유통 용어입니다. 자, 이 제네릭 브랜드는 다른 말로 노브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광고비를 없애고 포장을 간소화해서 원가 절감을 실현한 형태라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제네릭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가 처음에 특허권을 내서 판매를 하다가 특허권도 이제 기한이 끝나서 이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도 다 이 원료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형태예요. 특허권이 끝나서 다른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형태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예시로는 의약품 중에 타이레놀이라는 의약품이 있잖아요. 타이레놀의 원료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원료인데요. 이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은 브랜드명이고 아세트 아미노펜은 제네릭 브랜드명이에요.
처음에는 타이레놀이 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진 브랜드였다가 특허권이 끝나니까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이용한 다른 여러 가지 진통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서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이제는 제네릭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공동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공동 브랜드는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라고 하고, 스토어 브랜드는 특정한 소매업자가 스스로만 독립적으로 자기만 사용하는 브랜드를 스토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사실 제조업자 브랜드나 유통업자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했던 친구들은 아니라서 제조업자 브랜드나 유통업자 브랜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랜드의 계층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브랜드의 계층 구조는 4가지의 계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제네시스가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제네시스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현대라는 기업 브랜드 아래에 현대 자동차라는 패밀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로 제네시스가 있는 거고요. 제네시스도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브랜드 수식어라는 GV70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브랜드의 계층 구조는 4단계,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가 나왔는데요. 브랜드 개발의 전략입니다. 이제 축은 2가지를 보시면 돼요. 기존 제품 범주에서 나갈 거냐, 그리고 어떤 범주에서 기존 상표를 가지고 나갈 거냐, 새로운 상표를 가지고 나갈 거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라인 확장 전략, 그리고 오른쪽에 브랜드 확장 전략, 세 번째로 복수 브랜드 전략, 마지막으로 신규 브랜드 전략,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먼저 기존 제품 범주에서 기존 상표를 가지고 나갈 거다라는 전략에는 예를 들어 코카콜라가 있는데 우리가 제로콜라를 개발해 볼 거야 라고 나가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자, 이 라인 확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만 하나 딱 늘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마케팅 라인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라인이 확장됐을 때 우리는 라인 확장 전략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범위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범위의 경제라는 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콜라를 먹을까 제로 콜라를 먹을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콜라를 먹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건강을 좀 생각해가지고 제로 콜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제로 콜라의 수요는 늘어났지만 기존에 있었던 콜라의 수요는 감소했잖아요. 콜라와 제로 콜라를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시장의 파이를 커지게 만든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를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효과를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합니다. 라인 확장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넘어가 버려서 결국에 매출액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자, 2번째는 브랜드 확장 전략입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표를 이용을 할 건데 플러스 새로운 제품 범주로 나가는 전략이라서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고 불러요. 브랜드 확장 전략의 예를 들어보면
코카콜라의 예시로 들었을 때 코카콜라가 몇 년 전에 비타민 워터를 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코카콜라가 만든 비타민 워터다 이러면서 출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거니까 좀 품질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용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광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패를 했을 때 이 기존 제품의 매출액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복수 브랜드 전략입니다. 자, 복수 브랜드 전략은 이제 다른 말로 복수 브랜딩, 복수 브랜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용어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LG 생활건강 아시죠? LG 생활건강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4가지나 판매를 할까요? 자, 오휘도 있고요. 숨도 있고요. 빌리프도 있고 비욘드라는 브랜드도 LG 생활건강 거예요. 자, 이 LG 생활건강이 똑같은 제품 범주 안에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데 LG 생활건강인지도 모르게 다양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를 복수 브랜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복수 브랜드 전략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하나의 브랜드가 실패해도 다른 브랜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휘, 숨, 빌리프, 비욘드가 같은 회사 거라고 생각도 못 하거든요. 실패 시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브랜드를 모두 합했을 때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개별 브랜드 자체의 점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화장품 시장을 선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화장품 시장 안에서 복수 브랜드들끼리 다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 브랜드들이 가지고 가게 되는 시장 점유율은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케팅 자원이 이 4가지 브랜드들에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 범주에 새로운 상표를 가지고 나가는 전략은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니까 신규 브랜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은 복수 브랜드 전략이라 복수 브랜드 전략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되 공부해 주실 때 라인 확장 전략이랑 브랜드 확장 전략도 개념 위주로 한 번씩 꼭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마케팅의 개념과 전략 부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개념의 발전 과정부터 볼게요. 이 발전 과정은 역사적으로 마케팅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보시면 생산, 제품, 판매,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이렇게 5단계를 제시를 했잖아요. 생산 쪽일수록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나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 그리고 사회적 마케팅 쪽으로 올수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 이렇게 개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발전 과정이 있는데 각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생산 개념에서는요, 초점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산출해내는 데 있었어요. 물건이 많지 않고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표였던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생산을 충분히 했어요. 생산 충분히 해서 이제는 제품 개념이 되는데 제품 개념에서는 뭐냐면 물건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를 구별을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개념에서는 기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차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나은 제품, 좀 더 예쁘고 좀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차별화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은 판매 개념이 되는데요. 판매 개념은 이제 차별화는 됐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도 다 차별화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해지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력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영업을 잘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개념이 되는데요. 이 마케팅 개념에서는 단순히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고객의 니즈.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판매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마케팅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 되는데요. 사회적 마케팅은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윤 추구를 하면서도 플러스 사회적으로 올바른 잣대 안에서 윤리를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사회적 마케팅은 최근 우리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마케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른 말로는 윤리적인 경영, 이런 것이 초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판매 개념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까에 초점을 둔 반면에 마케팅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을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소비자 니즈,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주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3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1단계는 경제적 책임. 자, 경제적 책임 단계에서는 기업이 만들어진 목적인 바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은 반드시 하나의 국가에 소속하게 되잖아요. 그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고 이 법을 어기지 말고 이 법을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의 준수, 법을 준수하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더 발달해서는 기업인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이 사회적 책임의 윤리적 책임이 지금 떠오르는 예시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자선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환경보호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윤리적 책임은 경영활동의 기준을 사회윤리적인 가치 체계에 둡니다. 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사회윤리적 가치가 뭐냐에 우리 기업활동의 기준을 둔다라는 개념이고요. 기업의 이윤 추구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도 이윤 추구를 하죠. 플러스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기업 행위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지키면서 사회적인 사람들의 통념까지도 고려해서 기업의 활동을 하는 개념이에요.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셔서 마케팅 전략은 자, 3가지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차별화 마케팅 전략, 집중화 마케팅 전략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차별화는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있고 여성들의 시장이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은 하나의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남성 시장 그리고 여성 시장을 동시에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차별화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남성 시장과 여성 시장을 따로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하나는 남성 시장을 마케팅 타겟으로 하고 하나는 여성 시장을 마케팅 타겟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중화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 집중화 마케팅 전략은 지금 위에 차별화 마케팅 전략에서는 남성과 여성 시장을 둘 다 노려서 2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집중하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여성 시장만 노려볼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 집중화 마케팅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나왔네요. 자, 푸시 전략, 풀 전략이 뭘까요? 푸시는 밀다라는 뜻을 가지고 풀은 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2가지가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별표 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는 먼저 밀다라는 의미가 있고 풀은 당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수직적 유통 경로 생도, 소 기억나시죠? 이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서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판매가 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푸시 전략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푸시 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걸 푸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푸시 전략은요,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찾아가서 야, 우리 물건 좀 많이 유통해주고 추천도 좀 많이 해줘 라고 하면서 뭐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찾아가서 야, 이거 물건 좀 좋아 이러면서 추천해주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럼 소매상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다가 이 물건을 전시를 해주면 소비자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 이게 바로 푸시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중간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촉진 전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중간상이니까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자가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낮은 경우에 도매상이나 소매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상표 충성도가 낮고 상표 선택이 점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을 돌리는 인적 판매라든지 중간상 판촉, 중간상 광고, 협동 광고, 촉진 공제, 트레이드 쇼 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촉진 지원금 이 부분을 보시면 촉진 지원금은 영어로 푸시머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푸시머니니까 당연히 푸시 전략에 사용이 되겠죠.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추천하도록 판매사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푸시머니라고 합니다. 푸시하면서 주는 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스피프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 용어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 전략인데요. 풀 전략은 헷갈리시지 않게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풀 전략은 푸시 전략의 반대예요. 당기는 전략이에요. 누구를 당기냐면 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대량 광고를 때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TV에서도 보여주고 신문에서도 보여주고 영화관에서 보여주고 건물 밖에서 보이는 5개 광고에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소비자들이 중간상을 찾아가서 직접 이 물건을 찾게끔 하는, 유도하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 소비자는 소매상 찾아가서 그 물건을 요청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소매상은 도매상에게 요청할 거고, 도매상은 생산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풀 전략의 특징을 보시면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촉진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대량 광고가 되겠고요.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게끔 함으로써 중간상들이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바로 풀 전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관여 수준이 높거나 고객이 상표들 간의 품질 차이를 지각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라는 말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 광고나 소비자 판촉이 이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판매 전략입니다. 판매 전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추가 판매 전략이에요. 기존에 우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전략입니다. 교차 판매랑 상향 판매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보통 출제가 되었지만 영어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차 판매는 크로스 셀링. 자, 크로스가 교차한다라는 거니까 크로스 셀링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향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이제 위쪽을 향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업셀링이라고 합니다. 업셀링. 자, 교차 판매랑 상향 판매 한번 같이 볼게요. 교차 판매는 어떤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관련된 그 상품과 관련된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전략으로 예를 들면 정장을 구매한 고객에게 넥타이를 판매한다는 방식, 삼겹살을 구매한 고객에게 쌈장을 판매하거나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방카슈랑스는 뱅크와 어슈어런스의 합성어로서 뱅크는 은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슈어런스는 보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서 보험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전략을 방카슈랑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 상품과 관련된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이 바로 교차 판매입니다. 자, 상향 판매는 뭐냐면 업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그것보다 더 고급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전략을 상향 판매, 업셀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차 판매나 상향 판매는 어쨌든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그 고객의 성향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현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CRM의 발달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CRM과도 연관을 지어서 개념을 이해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IMC입니다. IMC는 자, 영어로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앞글자를 따서 IMC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Integrated는 통합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대화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표현을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시험에는 영어로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IM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적 판매도 있었고 광고도 있었고 푸시머니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마케팅 수단을 모두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한번 전략을 펼쳐보겠다 하는 마케팅 수단을 모두 통합해서 관리하는 전략, 이걸 IMC라고 부릅니다. 이 IMC의 중요한 점은 원래는 굉장히 대량화되고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었었던 대중 마케팅에서 탈대중화, 더 이상 대중들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탈대중화해서 광고, 판촉, PR, 인적 판매 활동을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 보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자, 다음은 마케팅 통제 기법에서 정성적 기법 그리고 정량적 기법이 구분이 되어서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정성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들을 이용한 조사 방법을 의미를 하고, 정량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을 통제하는 기법을 말을 해요. 정성적 기법에서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판매원 이용법, 패널조사법, 역사적 유추법 등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조사를 하고 설문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게 되고, 정량적 기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숫자를 이용한 통계적인 방법들이 활용이 많이 돼서 상관관계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회귀분석 모형, 투입산출 모형 등의 어떤 통계적인 용어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달달 외우시기는 어려운 용어들이니까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7강 브랜드와 마케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 하셨다가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저는 잠시 후에 기출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1번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복수 브랜딩에 대해 물었네요. 복수 브랜딩 기억나시죠? LG 생활건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4개나 가지고 있다. 얘네 4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브랜드가 가지는 점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복수 브랜딩은 소매점에서 더 넓은 진열 공간을 차지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브랜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브랜드가 가지게 되는 진열 공간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2번 볼게요. 복수 브랜딩은 서로 다른 구매 동기를 가진 세분 시장에 맞추어서 서로 다른 특성들과 소구점을 가진 제품을 제공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브랜드 4개를 활용해서 10대 여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분 시장을 목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복수 브랜딩은 동일 제품 범주 내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4번. 복수 브랜딩은 개별 브랜드들 모두가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시장 점유율 달성할 수 있지만 개별 브랜드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얘네끼리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업체 브랜드 PB 나왔네요. 유통업체 브랜드 이마트의 노브랜드 기억나시죠? 자, 유통업체 브랜드 주된 상표주는 중간상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제조업체 브랜드에 비해 주로 저가격. 맞는 설명이죠? OEM 방식보다는 자체 생산이 대부분이다. 아, 이게 정답이네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자가 생산업자를 찾아서 위탁해서 생산해내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OEM 방식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OEM 방식은 위탁 생산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체 생산 안 한다. 유통업체 브랜드는 위탁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4번. 제조업체 브랜드보다 마진폭이 크다. 맞는 설명이네요.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를 하는 제조업체 브랜드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5번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그럼 글상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케팅 수단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대요. 하지만 쭉쭉쭉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이런 마케팅 도구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결합하고 조정하는 개념,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뭐였죠? 정답은 1번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IMC 공부하셨던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은 푸시 전략이네요.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푸시,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푸시,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푸시하는 전략, 바로 푸시 전략이었습니다. 자, 푸시 전략.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대체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소규모 제조업체가 푸시 전략에 의존한다? 맞네요. 소비자들한테 풀 전략을 시행을 하려면 대량 광고를 때릴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중간상 판촉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자, 3번 판매원의 적극적인 판매 시도, 그러니까 인적 촉진을 말을 하겠네요. 판매원의 적극적인 판매 시도가 중요한 상품의 경우 푸시 전략을 활용한다. 맞는 설명. 상품의 상표 인지도와 애호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푸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거는 푸시가 아니라 어떤 전략? 풀 전략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할인, 수량 할인, 인적 판매, 협동 광고, 점포 판매원 전부 다 푸시 전략과 관련된 수단이네요. 5번도 맞는 설명. 자, 5번 마지막 윤리경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윤리경영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이죠. 윤리경영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성, 2번 환경공헌성, 환경 보호하면서 우리 회사를 유지를 하겠다. 자, 3번 청렴, 윤리, 4번 신뢰성, 열린 경영, 5번 위계적인 노사관계. 이 5가지 중에서 좀 감이 오시죠?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요즘의 현대적인 트렌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위계적인 노사관계. 5번 위계적인 노사관계는 지향을 하고 우리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평등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칭을 바꾸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많이 어려우신 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배우신 내용들 중에서는 새롭게 배우시게 된 단어들이 많아서 생소하게 느껴지셨던 단어들 위주로 꼭 복습해 주시고 이제 시험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